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3월 6일 이제 토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최근에 보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정을 대할 때 이게 하락 조정이든 횡보 조정이든, 자, 횡보 조정은 자 이제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내려오고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기는 걸 가지고 횡보 조정이라 그래요. 자, 하락 조정은 말 그대로 하락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락 조정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횡보 조정으로 갈지 하락 조정으로 갈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둘 때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하락 조정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수익은 없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수익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개념을 잡을 때 마이너스 100%로 한정이 돼 있는데 수익은 무한대다. 자, 500% 수익도 가능하고 이제 1000% 수익도 가능하고 10,000% 수익도 가능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락이라는 마이너스 100%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서 이 이상의 수익을 내야 이제 이 하락이라는 게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정이라는 걸 회피하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하락이라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해야 될까요? 자,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순간 왜곡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자, 오르고 내리는 걸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하락을 할 때고 상승을 할 때고 다 이건 변동성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것만 좋아하겠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이 기업 가치에 연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연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소유권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사고팔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 소유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유권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변동성을 보면서 어때요? 의미 없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 요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내리고 올라가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인간 심리. 팔고자 하는 심리, 사고자 하는 심리. 자,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으면 그럼 주가는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예를 들어서 100억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 해요. 100억 있는 사람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해. 근데 1억 있는 사람이 어때요? 매수를 하고 싶어 해. 1억이 있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사고 싶어 하고 100억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팔고 싶어 해야 요거는 똔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수 요인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부의 스탠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마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제 금리가 이제 슬슬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가 슬슬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다. 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할 거다라는 스탠스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다라는 스탠스가 강해서 잘 버티고 있다가, 미국 정부에서 파월이 개입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탠스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왜 개입을 안 하겠다 그랬을까? 근데 이게 개입을 하겠다 그럴지 안 하겠다 그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내부자 아니면 진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요런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부양책을 대규모로 지금 통과가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이 이게 통과되고 뭐하고 했을 기대감에 미증시가 올라와서 우리나라도 반등할 거다. 근데 갑자기 부양책이 통과될 거는 예측이 돼 있던 부분들이었어. 그래서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던 거야.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 순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야, 이 부양책은 지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증시는 상방으로 가겠지.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슈 하나를 놓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해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업 가치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굉장히 저렴하다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매수세가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기업 가치를 평균해 놓으면 국가 지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든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이면 뭐 나스닥, 다우, 뭐 S&P 되겠죠. 자, 미국에 있는 전체 기업의 소유권은 이제 나스닥, 다우, S&P로 평준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권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으로 대충 이제 평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개별 기업들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싼 기업들을 찾아나가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자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조정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이 수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주식 투자는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이득인가요? 자, 장기적인 개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봐도 주식시장이 그 어떤 자산시장보다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면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부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분단위, 초단위, 무슨 뭐 1단위로 판매하고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유동성, 뭐라 그래야 돼?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근데 주식은 굉장히 황금성에서 자유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회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요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락조정, 횡보조정은 이거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5원이고 자, A라는 기업의 가치가 5원이고 B라는 기업의 가치가 3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4원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그리고 현재 주가가 B라는 기업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1.5였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라는 기업이 70%를 빠져서 이게 1회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기업은 이게 뭐 한 30% 빠져서 1회가 있어요. 그럼 상승여력이 어때요? 자, 현재 구간에서 보면 B라는 기업이 밸류 매력이 높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하락 조정이 깊게 오면 이건 어때요? 상승여력이 400%가 되는 거고 그 구간에 이거는 상승여력이 2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게 되면 A가 좋겠죠. 자, 변동성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교체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이제 하락이 세게 나오고 하면 빠지는 폭이라든가 올라가는 폭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상승여력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상승여력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잡아주는 포인트들을 잡게 되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들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경제 구조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리스크를 두려워합니다. 자, 영원히 마찬가지예요. 이게 1985년도부터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한 25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한 2500% 이상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자, 경제는 왜 이렇게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폐라는 거는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화폐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라는 건 어때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디플레 시대다 뭐다 한다 그래도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물가를 계산하는데 보통 자산 가격은 집어넣진 않아요. 자산 가격은 집어넣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계산하는 지표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 상승폭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폐라는 걸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들고 있을수록 시간이 장기간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 구조를 깨야 되기 때문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수록 영원히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업인데 화폐 가치가 지금은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인데 이 화폐 가치가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자, 화폐 가치가 5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폭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 매출이 나오던 게 2000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해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환율이라든가 이건 이제 국가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통화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왜곡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율에 의한 왜곡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1대2 비율이었어. 뭐 1달러에 2000원이었어. 그래갖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치를 팔았다. 그럼 100달러치를 팔았으니까 20만원이 이익이 생기는데 이거 갑자기 확률이 5천원을 튀어버리네. 똑같이 100달러치를 팔았는데 5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이 똑같은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것도 무조건 이익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뭐냐면 자, 수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어때요? 마진폭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때요? 마진폭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그냥 100% 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그러면 1000원이 2000원 돼요. 근데 마진폭이 줄어드는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은 어때요? 1000원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1000원, 1000원에 똑같이 1대1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익이 날까요? 손해가 날까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 수익이고 이거는 50%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100% 수익과 50% 손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0%가 남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포트폴리오예요. 반대로 이제 만약에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0%가 박살이 났어. 그러면 얘는 어때요? 수입하는 기업은 마진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고 똑같이 얘는 뭐 이제 500원이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거를 1대1로 갖고 있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수익이 또 50%가 쌓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금리 같은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금리를 볼 때는 이제 화폐 가치를 놓고 볼 때,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다면. 그러면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주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성장 섹터 이렇게 나뉩니다. 자, 부채가 없는 기업들은 어때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건 가치주 섹터라 그래요. 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성장 섹터는 부채 비중이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 섹터 왜 이게 부각을 받아요? 자산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돈을 예를 들어 5천억을 들고 있는데 이게 1,000억의 거래가 돼.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화폐를 4,500억을 들고 있다. 자, 이익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자산을 4,500억 들고 있으니까 이건 4,500억만큼 돼야지 1,000억에 거래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는 어때요? 이 4,500억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1,000억 구간까지 올 거다. 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엄청 저평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마진폭이 50억밖에 안 나오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가지고 무슨 한 5%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 1년에. 그러면 4,500억에 5%를 해버리면 현금을 4,500억 들고 있는 거에 5%를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아버리면 이게 얼마예요? 1,000억에 50억이니까 대충 한 200억이 되잖아요. 200억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1,000억에 거래되는 게 최소 2,000억 이상 거래돼야죠. 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이자 수익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영업수익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갖고 있는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원자재가 보통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원자재가 움직이면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팔았는데 라면을 1,000원에 팔았어.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급등을 했어. 자, 라면 가격을 20%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1,200원에 팔아요. 라면 가격을 1,200원 올려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훨씬 크죠. 제품 가격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 떨어지는 구간에 마진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금리 흐름에 따라서, 물가 흐름에 따라서, 환율 흐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인해서 또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익을 이런 구조에 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높아지고 또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나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자, 화폐 가치 하락이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라는 거, 자, 물가라는 거는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물가에는 자, 실질 물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산 가격을 포함시킨 물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에 대한 가치가 그 어떤 자산보다 장기적인 성장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노이즈들이 올 때는 어때요? 2008년도 금융위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폭락은 엄청나게 반가운 거예요. 자, IMF 때, 9.11 테러 때, 전쟁 난대, 이라크 전쟁. IMF 때, 한국이 망했대. 유럽 리스크 있을 때, 유럽이 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거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 양쪽에서 양쪽에서 새우등 터져갖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이거 수출 규제한대. 이거 수출 규제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로 기업들이고 뭐고 다 부도날 거래. 야, 이거 그럼 부도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매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지나가고 보면 이럴 때는 항상 기회인 거예요. 그럼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회피를 하면 되지 않냐. 회피를 언제 할 건데? 자, 2001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7년을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회피를 해. 야, 한 번 잘 맞았어. 올라가. 회피해. 잘 맞았어. 또 대충 여기서 사서 또 올라가. 회피해. 그럼 계속 올라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야,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럼 이 동안의 배당 수익률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버블일 때는, 예를 들어서, 싼 자산이 많이 없을 때는 현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저렴한 자산이 있을 때는 계속 사담아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리밸런싱을 해서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뭐 몰빵 들어가 있고 뭐하고 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금리의 변동, 물가의 변동, 화폐 가치 하락,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 증시가 춤을 추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면 그냥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올라갈 때 소외되는 기업들이 있고, 또 내려올 때 또 하락폭이 커서 이제 밸류 매력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치 판단하에 계속 사담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 게 없으면 300% 수익 나는 거 해갖고 한 30%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거 사고, 뭐 이제 이거 해갖고 이거 수익도 좀 나면은 또 이거 팔아갖고 다른 거 사고. 자, 수익 나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시장에 많이 빠졌으면 더 밸류 매력 있는 걸 사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손실 난 거든 수익 난 거든 조금 줄여서 더 상승률이 높은 걸 사담아 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이에요. 이건 이제 경제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수라는 거는. 그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도 항상 회복이 되고, 국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특이한 경우처럼 국가가 망한다 그래도 어때요? 기업은 살아있어요. 국가가 망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기업들은 완전히 대박이죠. 나중에 이제 베네수엘라 화폐가 정상화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업들은 대박이죠. 지금도 기업 자산들은 다 살아있다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이제 뭐 국가만 이제 뭐 부도 난 거지. 이제 문제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이제 죽어나는 거지.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기업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웃퍼폼 수익률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피. 자, 이게 지수란 말이에요. 지수는 뭐예요? 평균이에요. 자, 이 평균 수익률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보다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도 섹터가 바뀌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014년부터 보면은 대충 반도체가 거의 주도 섹터였다고 보면 돼요. 반도체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통 장기 사이클에서 2014년이 아니고 2016년도부터 보면 되겠네요. 주도 섹터라고 보면 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2007년도까지로 놓고 보면, 자, 포스코를 갖고 나왔지만 철강, 뭐 건설, 금융 이런 섹터가 주도 섹터였단 말이에요. 에너지 섹터. 뭐 태양광, 뭐 등등, 석유 뭐 등등 이런 에너지, 헬스케어, 건설, 금융 뭐 이런 섹터가 주도 섹터였어요. 이때는 인프라 기반으로 성장을 할 때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막 주택, 이제 인구가 막 많이 늘어나고 할 때니까 주택도 많이 짓고, 이제 생활시설, 뭐 편의시설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막 댐도 짓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할 때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프라 기업들이 수주량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이런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버블이 왔어요. 사람들의 확신이 버블을 만들어준 거죠.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꺾이죠. 자,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줄여요. 그리고 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니까 더 이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업황이 꺾였죠. 뭐 건설,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고평가에서 무너지니까 지금 10년 넘도록 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우량주라는 포스코, 무슨 뭐 건설 기업들, 뭐 철강 기업들, 화학 기업들 2007년도에서 지금까지 만약 투자를 했다 그러면 꼭대기에 사서 지금까지 투자해갖고 손해가 났대. 어떻게 이게 손해예요? 손해도 아니지. 그리고 사실 포스코가 예를 들어 배당을 한 4, 5% 주잖아요. 자, 이거 더하면 어떻게 이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지. 사실 이게 투자 꼭대기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한 마이너스 10%나 손해가 났을란가 말았을란가.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보면 포스코는 그때 1000% 올라올 때, 자,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몇 프로 올라왔을까요? 대충 한 뭐 300%나 올라왔을라나? 포스코 1000% 올라올 때. 그랬을 때 이걸 리밸런싱 좀 잡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은 엄청나게 커졌겠죠. IT 기업들. IT 기업도 엄청나게 소외됐습니다. 한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한 8년 뭐 이 동안은. 닷컴 버블이 무너진 다음에 똑같이 쉬었다고요. 닷컴 버블이 몇 년도에 움직였어요? 1999년. 99년에 닷컴 버블 무너진 다음에, 자,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 동안 똑같이 못 움직였다고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이 닷컴 버블이 있은 다음에 11년부터 움직였다면, 지금 포스코도 어때요? 지금 이 버블 꺼진 다음 2007년도부터 지금 뭐 거의 얘는 그래도 한 14년? 14년 동안 못 움직였죠. 자,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11년도 자동차도 지금 2차전지라는 이런 신규 모멘텀이 잡히기 전에, 2차전지 무슨 뭐 자유주행 모멘텀이 잡히기 전에 2011년도, 2013년도에 고점 찍고 어때요? 한 뭐 7년, 9년 못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이해를 할 때 버블 포지션을 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블에 샀어도 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자, 성장률이 20% 잡히다가, 자, 이게 예를 들어 성장률이 5%로 꺾이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그냥 이 성장률대로만 해도 70% 빠져야 되는데, 여기다 성장률이 20%인데 이게 밸류가 오버밸류 돼가지고 버블이 무슨 뭐 한 뭐 20% 껴있었다. 그럼 당연히 90%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라고. 근데 주가가 무슨 뭐 50% 빠지고 70% 빠지고 90% 빠져서 망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2001년, 2002년도에 투자했으면 그냥 아무 때나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계속 수익이겠죠. 그동안 배당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배당 준 걸 계속 재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 꼭대기에서 샀어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간영을 했으면 버블 구간에 편입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도 사고 IT 기업도 사고 뭐 등등등 해서 샀으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포스코라는 기업은 회복이 안 됐지만 거의 한 이 건설, 철강, 금융, 이때 버블이 있었던 섹터 말고는 전부 다 이 2007년도 고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때 버블 했었던 섹터, 산업이 꺾인 섹터 말고는 다 넘어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을 얼마예요? 지금 배당을 한 3,000원 하잖아요. 자, 2001년도에 주가가 뭐 2,600원이었어요. 지금 배당을 3,000원 해요. 매년 내가 그때 샀던 것만큼 주는 거예요. 2001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서 보유를 했으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배당을 한 3,000원 하니까 매년 1억씩 주는 거예요. 매년 1억씩. 삼성전자 20년 두고 있었으면 배당으로만 매년 1억씩 준다고요. 그 이전에도 배당 다 받아먹었죠. 그 배당이 쌓여가지고 만약에 더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당을 뭐 한 20년 동안 받는 걸 계속 추가적으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만 한 2억, 3억씩 받는 거라고요. 1억 투자해놓고 1년에 배당만 2억, 3억씩 받는 거라고. 포스코라는 기업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7만원, 10만원대 이럴 때 싸서 지금까지 그냥 보유하고 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30만원이니까 시세 차익만 한 20만원. 자, 시세 차익만 한 200% 정도 나있고, 그동안 배당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 배당이라는 거는 차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배당이라는 거는 현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리 효과까지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됩니다. 이 상승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배당이에요. 포트폴리오를 해서 운영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비율만 나눠서 분산 비율만 제대로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가 불가능해요.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성장률이 더 높은 기업들, 밸류 매력이 더 높은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냥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만 하면 절대 손실이 불가능해요.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절대 손실이 불가능하다고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포트폴리오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 무슨 뭐 20개 갖고 있으면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이건 몰빵이에요, 몰빵. 섹터를 최소한 뭐 5개, 10개 나눠서 5개도 적어. 한 10개 이상은 나눠야 돼. 10개 이상 나눠서 10년, 20년 갖고 가면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지수를 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잖아요. 이거는 평균. 그냥 지수를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ETF 투자를 해도 배당을 매년 줘요. 배당을 뭐 1%든 2%든 준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 정도 주겠네요. 매년 2%씩 배당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저축을 하면 이게 지수가 눌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눌릴 때는 싸게 사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조금씩 비싸게 사지는 거죠. 좀 싸게 사지고 배당은 매년 나와요. 그 배당도 사고 계속 저축을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10년,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2007년도부터 뭐 2016년도까지 못 움직였다. 10년 동안 못 움직였다. 그리고 투자하면은 이때 뭐 망했대. 10년 동안 배당을 얼마를 줬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배당을 20% 이상 줬잖아요. 거기다가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 생각해보면 평단이 어딜 것 같아요? 평단이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뭐 1500, 1700 될 거 아니에요. 이 내려올 때 계속 사고 올라갈 때 사고 하면 이 주가는 평단이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저축을 했으면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거치식으로 한 방에 빵 하겠다.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돼요. 거치식으로 집어넣을 거면 코스피만 사면 안 되죠. 나스닥도 사야 되고 뭐 다우도 사고 유럽도 사고 중국도 사고 중국, 유럽, 무슨 뭐 중국, 유럽, 미국, 뭐 인도, 베트남, 브라질 뭐 브라질은 뭐 인프라 국가니까 인도 같은 데하고 중국은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국가니까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는 요건 거기니까 뭐 미국에 일본에 있는 독일 또 대만 뭐 이런 거 골고루 해갖고 똑같이 사는 거야 지수를.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것도 코스피만 사면 안 되죠. 지수를 사는 거는 코스피만 사면 몰빵이죠. 한국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우리나라 못 움직였을 때 미국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평균해갖고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할 때는 분산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지수에 투자할 거면 ETF로 골고루 사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렇게 되면 절대 실패가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조정을 회피하고 하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오고 하락이 오고 하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냐 돈이 없는데 그걸 준비를 해놔야죠. 버블일 때마다 준비를 해놓고 버블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버블이 없어. 지금 저평가야. 견디면 돼요 그냥. 저평가일 때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1억, 5억 운영을 하고 있어도 10만원씩이고 20만원씩 계속 사는 거예요. 이 20만원이 나중에 2천만원 돼 있는 거라고요.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20만원 산 게 10년, 20년 지나면 2천만원 돼 있고 5천만원 돼 있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뭐 잔돈 벌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그리고 이제 변동성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경험이라는 게 쌓여나가기 전에 이미 다 퇴출이 됩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나가기 위한 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합리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수익에 대한 경험, 그리고 리스크 손실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제 쌓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경험이 점점 더 많이 쌓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는 오래 투자하면 오래 투자할수록. 그래서 조정을 회피하려고 하면 수익은 없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수익도 없어요. 상승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상승도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락이라는 걸 견디면 상승 구간에도 내가 어때요? 투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이라는 구간에 다 팔아버리면 어때요? 상승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안 갖고 있게 되잖아요, 주식을.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의 차이. 또 하락을 견뎌내는 사람과 하락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제 상승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 조정하고 횡보 조정은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한다? 리밸런싱으로.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구조적인 장기 성장의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함께 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전 세계가 함께 망하면 어차피 지구는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슨 뭐 투자고 뭐고 그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망할 위험을 해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치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사는 것도 되지만 해치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막 생활 물가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생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고정 비용이 고정 생활 비용 생활 지출 지출이 예를 들어서 식료품 지출이 뭐 20만원 나던 게 뭐 3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정비가 10만원이 늘었잖아요. 근데 내가 식료품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만원 알파 벌 수 있잖아요. 10만원 알파의 수익을 내가 쌓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꼭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만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올바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서민일수록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자산을 불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건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을 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을 축적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시키려면 주식시장만큼 빠른 곳이 없어요. 주식만큼 자산 축적에 빠른 곳이 없다고요. 자산 축적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투자 성향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좀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공부량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